제가 잃은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4자릿수. 네. 저도 4자릿수를 잃었고요. 더 떨어져야 된다고. 너무 답이 없는데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높은 분들 저는 정부 고위 관료자나 이거 나가면 저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돈 벌어 컨셉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와 진짜가 섞여 있는 시장이라서 개입하는 방식이 너무나 거칠었다. 성공하지 못한 펀드로 자리 잡게 된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2018년도에 가장 블록체인 최고의 이슈는 무엇이었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블록체인 최고의 이슈라고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던 그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하드포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기술의 접목, 아이디어의 접목으로 인한 발전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도 그 자체가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견해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사토시 비전과 ABC가 싸우면서 시장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갖고 왔잖아요. 예. 그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많잖아요. 그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아니면 떨어질 때 떨어진 거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게 뭐 때문에 떨어졌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는 발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건 좀 안타까운 건데 그 지닉스의 크립토펀드, 네,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회사가 파산이 됐는데, 먼저 시도를 했다는 차원에서는 큰 박수를 보낼 만하고, 조금 더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더라면 그렇게 큰 시행착오를 겪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닉스 대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살에 베이징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회 경험이 많았다면 아예 그 시도 자체 안 했을 텐데, 그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젊었을 때 창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되게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그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라고 해서 들고 나왔는데, 제가 약간 안타까운 점은 이게 판매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융위원회나 금융당국분들이 싫어하는 게 이 펀드라는 말이거든요. 이 펀드는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되는 거고 자기들의 영역에 있는 건데, 이게 갑자기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펀드라고 내놨네? 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이렇게 걸려 들어간 거거든요. 좀 더 뭔가 금융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식의 포장을 해가지고 좀 연착륙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사실 들어요. 어쨌든 그 시도는 참 아름다웠고,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올해 주요 뉴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기자다 보고 어쨌든 약간 그 제도나 규제 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부 쪽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저한테 제일 크게 다가와요. 하지만 이제 이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어쨌든 학문 차원에서 접근하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게 주요 이슈로 해결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2018년 한 해 동안에 계속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다 보니까 뭔가 투자자로서 느꼈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래도 그거 아니겠어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거래소 폐쇄 발언. 거래소 폐쇄 발언.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투자에게 대단했던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잖아요. 오죽하면은 해외 커뮤니티에 가자라는 단어가 퍼질 정도였고. 근데 폐쇄라고 말할 필요까지 있었냐는 거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시장이 거래될 때까지 법의 사각지대에서 거래소가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해외 사례로 보면은 일본은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공식 인정받았고 영국은 비트코인 합법 화폐로 이미 인정했고 2017년에도 미국에서는 뉴욕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제대로 운영해가지고 인가받은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전부하다시피 하고 뭐 2017년 7월쯤에 빗썸에서 정보 유출되고 자금 탈취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하반기 돼서야 투자자 보호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이 과열되니까 폐쇄라는 딱 카드를 꺼내는 게 심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네. 방식이 너무나 거칠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어. 그 막 시장이 과열됐을 때 정말 수많은 컨퍼런스들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았어요. 정말. 갑자기 ICO 금지라고 2017년 9월에 딱 발표를 해버리면서 시장이 점점 하기 시작하더니 가격까지 떨어지고 하면서 한국이 뭔가 어쨌든 시장 유동성의 주도권을 잃고 나니까 이젠 사실 잘 열리지도 않고 잘 찾지도 않고 하는 상황이 돼서 조금 아쉽긴 하죠. 그 부분이. 이게 그 금융위분의 약간 그 말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화돼 암호화폐는 질서 있는 퇴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질서 있는 퇴장. 그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서 정부가 한 게 뭐냐? 일단 뭔가 투자자 보호를 하고 뭐 하려면 이 거래소에 대한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거래소가 제일 문제니까. 근데 거래소에 대한 뭔가를 하려면 이 거래소가 도대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걸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면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뭔가 천천히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한 게 2016년 말에 가상통화 TF가 생긴 이후에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이분들이 보기에는 바다 이야기 시즌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애매한 스탠스에 있으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커야 할 기업들은 크지 못하고 되게 이상한 형태의 온라인 카지노로 변질된 거래소들만 지금 설치는 상황이 되고 말은 스타트업 육성한다고 하는데 계좌도 잘 못 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어떤 작년의 이슈는 그냥 뭐 가격 상승 하락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지 이거를 그냥 어떤 진짜 프로젝트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보다는 그냥 수치가 올라가니 그렇죠. 나도 한 재미 보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다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그중 한 명이긴 했지만 그래서 더 떨어져야 된다고 투자한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 떨어져서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막 이러거든요. 더 떨어져서 진짜 그래서 개발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 오히려 뭐가 진짜 기술인지 뭐가 진짜 하는지 오히려 그 온전히 그 가격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 오히려 산업 발전에 더 좋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가 자체가 알려진 거였고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는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사회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재밌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다시 받는 관심은 그 이전의 관심이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좀 견해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누가 제대로 하고 누가 제대로 하지 않는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이 거래소가 우리는 이렇게 운영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거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부가 잘못하는 건 있죠, 분명히. 이걸 방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주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주지 못하는 게 정말 주지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네,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블록체인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도기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컴퓨터 학회에 블록체인 세션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계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뭔가 이거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위기이지만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약간 그 트렌드가 약간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반기에는 모두들 다 확장성에만 집중했어요. TPS가 얼마를 올렸어, 우린 TPS. 이런 얘기를 엄청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모두 다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유였지? 도대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핸드폰의 사양이 얼마가 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 핸드폰에서 어떤 어플이 돌아가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무슨 기능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 대해서 블록체인이 도대체 무슨 효용을 줄 수 있냐라는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이걸 뭔가 더 사람들에게 실생활에 좀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반성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그런 어떤 프로젝트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누가 최고건 간에 기술이 뭔거 간에 정말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뭔 어떤 효용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로 넘어왔고 2019년은 그 고민의 결과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고민의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은 당연히 다시 회복이 될 거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조합해보면 확실히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심 가는 부분 다른 게 이사님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거래소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했던 이런 사례도 있는 거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약간 그 투자 사이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말씀드리는데 재윤 씨만 아마 지금 박사과정이 있으니까 제일 학구적으로 접근하시는 이런 케이스가 되네요. 아무튼 저는 또 기자다 보니 제도적으로 그 정부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요. 18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지금 실제 투자들 안 하시나 봐요. 저는 같이 웃으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잃은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한 4자릿수 그렇게까지만 돼요. 저도 4자릿수를 잃었고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요새 4자릿수라고 하는 게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할 때 그 만 단위를 빼고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데 보통 이제 매니저들은 야 몇 개 잃었어 이러면 이제 보통 그들은 이제 억 단위인데 만 단위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4자리라고 하면? 근데 저는 가슴이 아프네요. 손해는 팔아야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진정한 종범. 역시 같이 투자하고 계시는군요. 네. 과연 일반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이제는 좀 일반화됐네 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른 분들한테 혹시 블록체인이 적용된 서비스를 실생활에서 쓰는 분이 계신가요? 그냥 지갑을 그냥 넣어놓고 지갑 서비스 쓰는 분들 봤고. 지갑.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새 블록체인 우리 실생활 밑으로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인데 뱅크사인이라는 서비스 다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뱅크사인이라고 그 우리나라 주요 은행에서 장부를 공동 관리해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저는 이걸 지금 쓰고 있거든요. 실생활에서 그냥 은행 어플 킬 때마다 뱅크사인으로 지문 인식해서 들어가고 필요한 분야에서 서비스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의 이동을 시작하고 있고 어느새 우리 실생활에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많이 녹아들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많이 써본 건 없는데 그냥 지금도 가끔 쓰는 게 이제 지갑? 아니요. 지갑들도 써봤는데 저는 게임 주로 그냥 가끔 이오스 벳이나 아니면은 이오스 나이트나 사실 덱 중에서 제일 잘 돌아가는 90%가 다 게임이라고. 하긴 뭐 우리나라 인터넷 광대역 인터넷 막 적어서 그거 깔린 것도 다 게임의 힘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는 게임이 돌아가는 건 금방 올 거다. 아무래도 블록체인을 투자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성태환 발언인가요? 아니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기사를 쓰면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 보면은 남성이 거의 90%고 여자 비율이 10%를 찍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게임이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냥 막연하게. 저 같은 경우는 몇 약간 기대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조금 있는데요. 티켓몬스터 전 대표이신 신현성 대표님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테라 프로젝트 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궁금했던 게 땡땡페이처럼 쓸 수 있나요? 라고 좀 여쭤봤었는데 제가 그때 받은 답변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페이나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처럼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유저가 그냥 계좌 연동시켜서 그냥 자동으로 그 계좌에서 돈이 나와서 테라를 구입하게 되고 테라가 전송되는 이런 식의 페이먼트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먼트식의 이런 UX UI가 형성이 되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 그래서 저는 진짜 빠르면 이번 연도 말에는 유의미한 어떤 뭔가가 나올 거다. 써볼까라는 생각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인터넷이 뭐냐고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인터넷 뭔지 답변 못 하거든요. 그래도 쓰죠. 네,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진 모르지만 그냥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인터넷이 뭔지 알아? HTTP 뭔지 알아?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블록체인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블록체인 관련해서 뭘 하려고 하면은
너 블록체인 뭔지 알아? 막 알아야만 쓸 수 있는 맞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약간 투자 베이스의 성격이 좀 커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유저 입장에서 하나도 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이더리움으로 트랜잭션 보내고 토큰 옮겨봤지만 그때 중요했던 거는 12시 지나도 내가 누군가한테 보낼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은행 같은 경우는 12시, 11시만 좀 넘어가도 안 돼요. 기다리세요. 서버 점검 중이에요. 이런 게 떴잖아요. 근데 사실 탈중앙화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거에 좀 쌓여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방감일 것 같아요. 유저들이 지금 현재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들이 블록체인이나 어떤 암호화폐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시기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성능과 유스케이스 실생활에서 쉽게 말해서 제 엄마가 요새 스마트폰 쓰듯이 블록체인 관련된 무슨 기술을 쓸 것 같은 세상이 그렇게 금방 올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빨리? 네. 대윤 씨가 공무원들을 못 만나가지고. 네.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컴맹이고 스마트폰 잘 못 쓰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카톡 하시죠? 네, 카톡 하시고요. 카톡페이 쓰시고요. 토스 쓰세요. 그러니까 저 못 쓸 거라 생각했는데 네? 한번 써보니 정말 편하다 이게. 나 이거 꼭 써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쓰시더라고요. 블록체인이 결국 지향하는 지점 중 하나가 그런 편한 페이먼트 쪽인데 그걸 구현했다라고 했을 때 블록체인 성능이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페어리티라고 해서 이제 이더리움 이 스펙을 내놓으면은 구현을 되게 열심히 잘하는 팀이 있어요. 제가 페어리티 PM을 만나가지고 이제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블록체인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PM 생각은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술의 발전은 누구나 예상할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세리티는 2, 3년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성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 의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진짜 최근에 인터넷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에 와닿을 수 있을 만한 소식인데 뭐지? 중고나라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네네. 누가 아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 들었어요?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 중고나라 이전에 오픈 바자라고 원래 중고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었고 네. 중고 거래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되게 많아요 사실. 네, 팩트로. 그리고 탁포크. 중고나라가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중고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사람들이 중고거래를 할 때 신뢰잖아요, 신뢰. 근데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이 중고나라 대표도 블록체인을 통해서 뭔가 이 우리의 고정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 그 액트 테크놀로지의 한승환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뭔가 효용을 보여줘야지 이 가능성이 있는데 산업의 가능성이 근데 어디서 소용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중고나라 여기에 뭔가 블록체인을 접목시켰을 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효용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개가 이제 서로 협약을 맺고 뭔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뭘 준비하는데라고 했더니 그거는 비밀이라고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아무튼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젊고 정말 일을 좋아서 해요. 밤새워서 일했는데도 전혀 뭐 피곤함을 못 느끼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굉장히 그냥 그 자체로서 희열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만 있을까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걸 보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고 금융당국의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다 사기지 고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또 늦게 올 것 같고 사실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라고 딱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바램은 그래도 뭐 세계가 바뀌기 전에는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실생활에 얼만큼 다가왔는가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서 ICO가 허가가 되고 활성화되는 것이 결국 블록체인 기술 개발하는 데 투자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토대가 되는 거는 역시 기술 개발하기 위한 자원 조달, 투자, ICO 그리고 관련된 안전한 거래 활성화,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골든타임 아직 놓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회를 좀 놓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도 출발 단계에서 아직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더더욱이 블록체인 기술 시장을 놓친 건 아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님 어떠세요?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왔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산업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 산업이 만약에 패러다임 시프트라면 골든타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지금과 같은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면 놓치겠죠, 그때는. 그때 돈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진짜 프로젝트에 투자가 됐다면 지금 정도면 최소한의 어떤 프로덕트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모이든 조직의 발전을 하든 기술이 발전을 하든 수준이 발전하든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쿼드라틱하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맥이 한 번에 중간에 팍 끊겼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좀 되게 아쉬워요. 다양한 관점에서 놓쳤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낮다는 게 좀 크지 않나 싶은데 매우 쉽게 우리 사회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느낄 수 있는 곳이 하나 있죠. 네이버 뉴스의 댓글들. 저 네. 코인충 얘기 엄청 들었어요. 기레기 막. 코인충이면 매우 양호한 수준인데 네. 완전 범죄자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블록체인이 되게 갑자기 유명해진 느낌이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기초적인 이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하고 있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도권 다툼이라는 거를 선점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국이 이 시장에서 무언가를 먼저 시작했다는 소식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저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저희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술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페이스북처럼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그런 기술, 프로덕트를 만드는 기업을 가진 나라가 가장 골든타임을 먼저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블록체인 산업을 기업이 주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예요. 아까 테라 얘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테라도 좀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탈중앙화, P2P 시스템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권한이 동등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들어와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한다거나 여기서 뭔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경제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블록체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발전하면 다 같이 좋은 거지 한국이 좋은 거냐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재윤 씨는 아나키스트적인 그 탈중앙화 정신이 아주 충실한. 네. 골든타임 얘기할 때 기본 전제가 뭐냐면 국가 간의 경쟁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국가의 바탕을 둔 기업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근데 재윤 씨는 만약에 그런 블록체인의 약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는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한국이 잡건 말건 상관이 없는. 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하고자 하면 들어올 수 있고. 뭐 현업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정부가 되게 막 혁신 성장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혁신의 주체가 과연 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혁신의 주체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정부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가 아니라 소위 말한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정부가 뭔가 나서서 판을 자꾸 깔아주려고 하는데 이 정부가 깔아주는 판은 너무나 안 좋은 그냥 진흙탕에 불과해요. 여기 잔디밭이 있었는데 여기 진흙탕에 와서 자꾸 놀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오히려 더 발목을 잡고 이렇게 자꾸 빠져버리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기술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기에는 아직 골든타임을 남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금융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약간 안타까워 하시는 게 뭐냐면 비교하자면 한국이 2017년 말 이때쯤에는 그 크립토 월스트리트쯤 된 거예요. 크립토 시장은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인데다가 되게 커졌고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이 크립토 씬에서 예를 들자면 그 현실 세계에 있는 뭐 클린턴, 뭐 오바마, 약간 뭐 무슨 뭐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다 오고 싶어하고 한국에 있는 컨퍼런스면 그냥 자기 돈 내고 와서 이렇게 하는 문화였어요 다. 왜냐면 한국을 보고 싶어서 너무. 크립토에서 뭔가 자금 조달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한국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시장이 돼버린 거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상황에서 월스트리트 뭐 다시 기회 잡으면 또 뭐 좀 아쉽지만 다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걱정되는 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선진 사례만 참고하겠다고 있는 자세로서는 골든타임이 왔을 때 정말 못 잡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말한 골든타임은 골든아워에 해당하는 얘기일 거고요.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부 고위 관료자나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학교 학회를 좀 만나보면 어떨까? 감히 얘기를 하건데 블록체인 학회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좀 더 오픈마인드고 좀 더 활발하고 흔히 말하는 특이한 친구들이 많고 그만큼 개성이 강하고 의견이 세요. 적절한 근거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꽉 막혀있는 시국에 진짜 새파란 애들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의외의 솔루션을 저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높은 분들 밥그릇에 뭔가 피해를 주네, 블록체인이? 피해를 주네, 블록체인이? 그래서 블록체인 때문에 혹시라도 높은 분들 밥그릇이 문제가 되는 거면은 목줄 채우더라도 천천히 채워주시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훈 씨는 어떤 솔루션이 생기면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너무 답이 없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사기 먹으면은 사기 먹은 투자자들 잘못인 것 같고 그 투자자들 이거 나가면 저 아니 맞아.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네 맞아. 사기 먹은 투자자들 잘못인 것 같고 투자자들 사기 먹긴 했지만 그 사기 친 사람들은 잡아야죠. 잡아서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뭔가 당연한 논리대로 그런 이치대로 그렇게 간다면은 저희가 뭐 그렇게 크게 뒤처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탈중앙화라는 말에 정의가 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있거든요. 처음에는 딱 비트코인 딱 접하고 나서 다 이 P2P 세상이 와야 된다고 막 생각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점점 P2P이긴 한데 누군가 리드해줄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가령 그게 이더리움 씬에서는 비탈릭이라든지 아니면 디사이퍼에서는 김재윤이라든지 이런 누군가 리드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스탠스가 미국이 그 클린턴 정부 때 인터넷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에 규제 스탠스가 뭐였냐면 do no harm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온 얘기래요. 의사가 어떤 치료를 할 때 일단 놔둬라. 뭔가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do no harm. 쉽게 말하면 뭘 해도 일단은 그냥 하는데 다만 너네 사기치거나 아니면 소비자 피해 발생하지 그때 우리가 너네 정말 잡아드릴 거야 라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면서 인터넷 시장이 발달을 했고 클린턴 정부 때 인터넷 산업에 꼽힐 수 있었던 거는 do no harm이라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산업도 지금 잘 모른다 이게 뭔지. 하지만 이 do no harm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쨌든 산업은 꼽힐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식의 스탠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론을 얘기하자면 do no harm에 대해 공감을 해요. 블록체인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이미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대신 지켜져야 될 조건들이 좀 있죠. 망 중립성이 지켜져야 된다. 근데 정부가 망 중립성 해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정말 굉장히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제동을 걸어버리면 좀 의지가 꺾이죠. 한국에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뭐 이어서 그냥 얘기해보면 비트코인을 누가 점유하고 있냐라고 생각했으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인물이 우지안이잖아요. 해시파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도 해시파워만 가지고 보면은 중앙화되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가장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이런 비트코인마저도 채굴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앙화되어 있다고 하면 아니 탈중앙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커뮤니티를 이끌고 프로젝트를 리드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이끌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연 탈중앙화만이 답인가? 과연 골든타임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리더가 되는
쪽에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분권, 분산의 의미로 보면 기술적인 탈중앙화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탈중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탈중앙화 되는 것이 정답이냐라고 하는 또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고, 좀 전에 이천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누군가 나와서 선량한 힘이 제어하지 않으면 많은 다량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은가라는 지원이 돼야지 되는 문제이지, 지금 빨리 급하게 이걸 해야 되니까 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막 깊이 막 얘기해 본 적은 사실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평소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자주 찾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였거든요. 맞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많은 것들 들을 수 있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흡수해 가겠습니다. 전 걱정은 좀 있었는데 막상 와서 얘기해 보니까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고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 다들 잘 말씀하셔가지고 저만 딱딱했던 것 같아서 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희망이 있구나, 약간 발전할 수 있구나, 가격에만 집중하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혹시 높이 계신 분이나 대통령이 보고 계신다면 한번 얘기를 나누는 것도 진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수고하셨습니다.